VOA 세계뉴스입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가 16일 엠폭스 구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는 이날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관련 경보 수준을 낮음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면서 발병 지역에서 방문하는 여객들 사이에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이 공지는 관련 경보 단계를 위험 수준에 따라 매우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파멜라 랜디 바그너 ECDC 국장은 성명에서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와 관련해 유럽과 아프리카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외부 유입 클레이드 1 감염 사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14일 최고 단계 경보에 해당하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스웨덴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최근 발생한 엠폭스는 이 클레이드 1 풍토병의 확산으로 시작해 일부 주변국들로 퍼져나갔으며 변종 클레이드 1B는 성접촉을 포함한 일상적 접촉으로 더 쉽게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 시 독감과 유사한 증세와 함께 피부에 크고 작은 고름주머니가 맺히는 증상이 나타나며 치명률은 1% 수준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군의 사망자 수가 4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세계적인 암울한 이정표라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어제 밝혔습니다. 볼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라면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은 거의 전적으로 이스라엘군이 계속해서 전쟁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개월간 가자지구에서 매일 평균 약 130명이 사망했다면서 이스라엘군이 집, 병원, 학교, 예배당 등을 파괴한 규모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크 인권 최고대표는 가자지구에서의 살상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가자 보건부는 곧 하마스와 같은 뜻이라면서 이와 같은 사망자 수는 가자 보건부를 가장한 하마스가 제공하는 검증되지 않은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 소탕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민간시설 등을 이용해 인간 방패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오늘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에 추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남부 칸 유니스 북부와 동부 데이르 알발라 지역에 경고 전단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면서 민간인 피해를 완화하고 전투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이미 수만 명의 가자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피난을 와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날 가자지구와 인접한 남부 키스핌 지역을 향해 로켓 여러 발이 발사된 칸 유니스의 한 지역을 타격하는 한편 휴대용 미사일과 폭발물 등의 무기를 노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 남부 라파 지역 내 가자 이집트 접경 필라델피 회랑 일대에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마스 지하갱도 약 50곳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삼 바드란 하마스 정치국원은 어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지속적 공격이 휴전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불참한 가운데 15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시작된 휴전협상은 이날까지 연장됐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일대에서 러시아군 공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사브리나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 부대 일부가 러시아 남서부 내 주요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향하고 있다는 초기 보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 부대의 규모나 이동 목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계속 몰아내면서 주권을 회복해 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최근 통화에서 쿠르스크 등지에서의 작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미국은 상황에 계속 관여하고 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고위 당국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과거 지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연내 미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신규 제재 대상을 찾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자유에 기반한 남북 통일 구상과 전략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래 비전 제시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없는 희망사항에 가까운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5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고위 당국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과거 지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일본 정부 장관급 고위 관리들의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우리는 모든 당사자의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유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영내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상기시키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미래 지향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번 방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공동의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뒷걸음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3년간 미한일 새 정상들이 보여준 모범을 바탕으로 많은 선의와 신뢰를 쌓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장관급 고위 관리들이 15일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을 맞아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 안보 담당상 등과 도쿄 소재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전쟁에서 귀중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ただいま正殿の方で参拝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종전 후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 일본 총리를 포함해 전범 14명과 250만여 전몰자의 위패가 합사되어 있습니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동아시아학 교수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Japan-Korea relations are still, I think, quite fragile in many respects, although there's a lot of progress on the sort of larger geopolitical, geostrategic areas of cooperation. 스나이더 교수는 큰 지정학적, 전략적 협력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전시 및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연내 미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신규 제재 대상을 찾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레 부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5일 미한일 협력과 관련해 올해가 가기 전에 3국 정상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는 등 우리는 최고위급에서 이 파트너십을 장기적인 전략적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the highest level, we'll continue the steady drumbeat of meetings to build this partnership and put it on strategic footing for the long term. 레프퍼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 1주년 기념대담에서 우리는 정부 모든 차원과 다양한 기관에 걸쳐 3국 협력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특히 미한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시작할 수 있었던 가치 있는 이니셔티브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이 파트너십이 뛰어난 이 세 지도자가 떠난 후에도 지속돼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But even more important than the worthy initiatives that we have had the chance to begin under the leadership of all three of our leaders. 레프퍼 선임국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선거에서 재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모든 시스템에서 정치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세 나라는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시도한 초기부터 정치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해 변화를 견디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 자유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에 오릅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신규 제재 대상을 찾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Of course, not only has direc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the whole of the Indo-Pacific. 레프퍼 선임국장은 북러 군사협력 증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은 물론 유럽에 있는 우리 우방국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민 일본과 매우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유럽 파트너들과도 북러 무기거래 관련 대금 결제와 무기 이전을 촉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약화시키는 개인 및 단체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제재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제재 외에도 이런 북러 관계를 저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포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That said, our perspective hasn't changed. We're ready and willing to meet anytime, anywhere. 레프퍼 선임국장은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며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미한일 3국 협력의 핵심 중점인 만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만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언젠가는 우리 미한일 3국 중 적어도 한쪽과 관여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앞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그런 관여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3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는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양자 관계가 더 증진돼야 하며 3국은 북한 문제를 넘어선 안보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명현 하이브리드 위협연구센터장은 한일 양자 관계를 증진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enhance the trilateral cooperation, but then with the special focus in enhancing the bilateral. 이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 증진에 중점을 둔 3국 협력 강화는 한국 정부와 일본에 들어설 새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부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까지 새 정부에 걸쳐 활동한 마츠모토 코이치로 전 일본 총리실 공보 담당 내각관방 부장관은 미한일 삼국 협력의 열의는 한반도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enthusiasm of this trilateral cooperation doesn't stop there.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선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무척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밖의 위협이나 안보 우려에 관해선 타이완 해협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자유에 기반한 남북 통일 구상과 전략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래 비전 제시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없는 희망사항에 가까운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5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 전체에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반도 보좌관, 육자회담 특사 등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40년 이상 다룬 사일러 전 분석관은 남북연합을 구상했을 때와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1970년대에서 90년대에는 남북 간 차이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연합이 지금보다 더 신빙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is was not some textbook socialism, communism versus democratic capitalism. This is more than just 그러면서 남북 간 격차는 교과서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 민주적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이론적 차이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놀라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성장과 결합된 북한 상황 악화는 이러한 차이를 매우 추상적인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국제 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 발표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15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남북 간 체제 차이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really can't average the two systems together on human rights, economic policies, freedom, democracy. 클링너 연구원은 인권, 경제 정책, 자유, 민주주의 등에서 남북 두 체제를 평균화할 수는 없다며 과거 한국이나 북한 정부가 상정한 연합제나 연방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나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한국을 원한다면 북한의 정부나 경제체제에서 그런 계획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한국에 존재하는 것을 북한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policymakers and strategists and civil society activists have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bjectives, and strategy. 맥스웰 부대표는 김씨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 주민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구상은 그러한 현실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북한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다며 북한 내부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행동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라는 제안을 따르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이 변해야 하고 그들의 상황이 변해야 하며 외부에서는 공공외교, 정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행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흡수 통일이나 외부에서 강요하는 정권 교체가 아닌 북한 주민 스스로가 내부를 변화시켜 자결권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안보와 안전, 번영을 위한 길로서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중요한 제안을 통해 분명히 남과 북 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문을 다시 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With this important proposal, President Yoon has obviously tried to reopen the door to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대화와 화해, 통일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공을 다시 북한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입장을 상기한 다음 북한이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이 의도라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새 독트린에는 북한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특히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역사학 교수는 윤 대통령이 통일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동시에 시도한 것은 흥미로운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독트린에 담긴 많은 내용이 잠재적으로 북한 지도부에 우려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자유에 기반한 통일이라는 개념을 꼽았습니다. It's more of a wish list. North Korea should open up a little bit. North Korea should denuclearize. 브레진스키 교수는 이번 통일 독트린이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다며 북한이 개방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한국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지 북한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실질적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지난 몇 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적대적인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인권 강화 방안들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한국 정부의 후속 움직임이 있는지요? 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오늘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 주도로 만들어진 태스크포스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김수경 차관, 이인배 통일비서관이 고정 멤버로 참여합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해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발표한 만큼 이를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 일환으로 북한 자유인권펀드를 연내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한반도 포럼도 다음 달 초 제1회 행사를 개최합니다. 네, 김영호 장관이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와 관련한 별도 언론 브리핑도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인권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된 자유인권 펀드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자유인권 펀드가 확충되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에서 또 외국 비정부 기구에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해서 다양한 대북 정보 유입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자유인권펀드가 만들어지면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에 한층 힘이 실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펀드 조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나온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이 펀드의 재원이나 운영 근거, 규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법에 민간기부금 개정이 지난달 생겼다며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금 적립제도를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제도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탁금을 정부 출연금과 분리해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 10일 시행됐습니다. 기부금을 내면서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대북인권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지난달 11일 통일부에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해서 달라며 탈북자 동지회 회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전달해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첫 민간 기탁자가 됐습니다. 서재평 회장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법은 개인이나 민간이 남북교류 기금으로 할 때 그게 이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삶을 개선하는 데 써달라. 그러면은 그 돈을 거기에 쓸 수 있게 그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펀드 조성을 정부의 재정이 안 들어가더라도 민간을 통해서 이렇게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의 용도가 남북 주민 간 왕래 비용, 남북교류 협력 촉진, 남북경제협력 손실 보상 등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활동 지원에 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당 법 개정을 포함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이번 통일 독트린은 북한 인권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던데요. 또 다른 방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번 통일 독트린의 특징 중 하나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 또한 국제사회에서 해당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열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구상입니다. 다음 달 초 개최키로 한 국제한반도 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매년 연 다자 포럼인 한반도 국제포럼을 확대 발전시킨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는 이번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북 인권 활동에 대해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았던 역대 정부들과 차별점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재단 자체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인권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킨 한국 정부의 새 통일 전략에 대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에 대한 예상들이 나오나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통일 전략을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흡수 통일론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대립을 반제투쟁이라며 진영 외교를 강화하는 구실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는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와 주민 탄압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정보 유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북한 당국은 더 강력한 통제와 처벌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위험에 대한 노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윤 대통령의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후속 움직임은 있습니까? 김영호 장관은 이 제안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거듭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남북대화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장관은 대화협의체 제안에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과거 실무급 대화로 시작해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며 남북 간 신뢰,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상향식 접근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해외 운항이 크게 늘었지만 올해 현지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아직까지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수백 건에 이르던 안전검사 횟수가 0건으로 집계되면서 중국이 고의로 눈 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는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단 한 척도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선박이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은 시점은 작년 9월 30일입니다. 당시 북한 선박 달마산호가 중국 다롄항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후 약 1년 가까이 어떤 북한 선박도 검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회원국은 자국 항구에 기항한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만국 통제 PSC로 불리는 이 검사는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각국이 해당 선박의 정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엔 총 275척이 안전검사를 받았고 제재로 선박의 운항이 급감한 2019년에는 51척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엔 13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2021년엔 한 척이, 2022년엔 한 척도 검사를 받지 않다가 지난해 4척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얼핏 보면 올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최근 비어있는 선박의 운항 기록을 분석해 최근 일주일간 해외 항구 공해상에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70척이 넘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단위로 포착되는 선박이 10척 미만이었던 2019년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보다 운항이 최소 7배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무작위로 검사 대상 선박을 선별하는 만큼 의도치 않게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선박들에 대한 검사가 활발한 상황에서 유독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반도 주변국 깃발을 단 선박을 살펴보면 올해 한국은 630척이 검사 대상이었으며 중국과 일본 선박도 각각 693척과 120척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선 북한 선박의 사실상 유일한 행선지인 중국과 러시아의 항만 당국이 고의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해 검사를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14일 BOE에 항만국 통제 검사는 선박의 기항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주며 검사 횟수는 무역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만국 통제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매우 쉽게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정보 부재는 북한 선박이 중국으로 향하고 그에 따른 방문 빈도를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는 알면서 모른 척하기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사무국은 지난해 BOE의 관련 질의에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새로운 검사 제도에 따라 각 항만 당국이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와 항구 내 선박 수를 고려해 검사 대상 선박을 선정하고 결정한다며 위원회 사무국은 항구 내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역량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어 사무국은 중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회피하는 정책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며 위원회는 일종의 전문 기구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BOE는 중국 정부의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누락한 배경을 질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사 최신 차량이 또다시 북한에서 포착된 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정판이 아닌 일반 모델이라며 북한과의 직접 거래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독일과 유럽연합은 대북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출시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벤츠의 최고급 신형 차량을 이용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해당 차량의 제조사인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관련 조치에 나섰음을 시사했습니다. 벤츠 독일 본사 커뮤니케이션 팀은 15일 BOA의 관련 질의에 당사는 제재 및 수출 통제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징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벤츠사는 북한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으며 연락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통해 북한 시장에 전혀 진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포착된 열차 속 김 위원장의 전용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한정판이 아닌 일반 시리즈 생산 차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특별하거나 희귀한 모델이 아니라 정규 생산 라인에 속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회사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난 우회 경로로 북한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벤츠 측은 이와 관련해 제3자에 의한 차량 재판매나 재수출, 특히 중고 차량의 재판매 또는 재수출은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공개한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지난 8일에서 9일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 현장을 방문한 사진에서 벤츠의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GLS 600 포매틱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추정됐는데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17만 8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차입니다. 특히 해당 차량은 올해 초 출시돼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해외 고급 차량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벤츠사는 유럽연합 및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 등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차량이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데 대해 독일 정부도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15일 BOA에 독일은 국가 또는 개인 행위자와 같은 제3자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적 수사와 불법적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 한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무기 실험을 늘리고 있는 북한은 국제 및 영내 안보와 안정에 무책임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바로 유엔이 북한에 대해 엄격한 제재 체제를 시행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제재 체제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독일은 1718호 대북제재 결의 등 안보리가 부과한 모든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도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채택했으며 여기에는 만유로 미화 11,000달러를 초과하는 자동차 등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원국은 EU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EU 제재의 이행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으로 추정되는 최고급 차량이 또다시 북한에서 포착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수송 차량 공급과 고급 자동차 공급을 모두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사치품 조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탈북민 출신 전문가는 김 위원장 비서실 직속 인력들이 대리인을 통해 유럽 등지에서 고가 차량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제재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탈북한 글로벌 피스 재단의 이현승 연구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외교관을 통하지 않고 북한과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제3자를 통해 고가 차량 등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치품의 이동 경로보다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커넥션을 겨냥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치품을 막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유럽이나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커넥션의 이 계좌 동결에 대해서 더 많이 힘을 쏟는 게 그 사치품 중단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고가의 수입 외제차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3년 안보리에서 대북결의 20945가 채택된 직후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결의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선적 화물선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 남포에서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한 뒤 각종 점검 혹은 개조 작업을 벌이는 게 아닌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항구에서 중국 선박 자허 188호가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중국 화물선인 자허 188호는 한반도 시각으로 15일 오전 12시 25분경 남포의 대동강변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이후 16일 오전 1시 23분까지 만 하루를 머문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허 188호가 머문 곳은 북한 남포의 조선소입니다. 기존 선박이 수리 등을 목적으로 기항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중국 선박이 이 지점에 머물렀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허 188호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를 통해 위치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99m 길이의 화물선이란 점과 중국 깃발을 달았다는 것 외에 이 선박에 대해 추가로 알려진 정보는 없습니다. 중국 선박이 대동강변에서 포착된 건 약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 8일 중국 화물선인 아오후이 68호가 북한 남포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아오후이 68호는 여전히 대동강변에서 위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일대에는 두 척의 중국 화물선이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제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북한 항구에서 발견되는 해외 선적 선박은 크게 줄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부턴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이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선박 두 척이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공개한 채 일주일 간격으로 북한 항구에 입항한 것은 흔치 않습니다. BOA는 최초 아오후이 68호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북한이 이 선박을 중고로 구매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선박을 구매하면 해당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기 전까진 이전 선박의 등록 정보가 외부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아오후이 68호가 북한 해역을 떠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런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허 188호도 북한 해역에 도착한 직후 조선소로 향한 점으로 미루어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한 뒤 각종 점검 혹은 개조 작업을 벌이는 것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만일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중국 선박을 구매했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5에 따라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보고한 것처럼 북한은 많은 중고 선박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Obviously in this case they've acquired a whole lot of used 이어 vessels. 지난 3년간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의 자허 188호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미 중국 대사관은 아오후이 68호에 대한 지난 8일 BOA의 질의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을 위한 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에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유명 냉면집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핵무장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보수단체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위한 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방포럼, 서울안보포럼, 재향군인회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공동추진본부는 15일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운동에는 보수 인사들은 물론이고 한기호, 임종득, 강선영, 유용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상임 고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 핵우산을 한층 강화하는 확장 억제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운동을 추진하는 인사들은 북한 핵 위협이 그만큼 커졌고 또 현실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은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며 북한이 우리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와 같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기에 전술핵 무기를 탑재해 유사시 우리에게 발사한 뒤 전술핵 무기가 아니라 열핵 무기, 수소탄을 쐈다고 주장하면 미국 대통령이 즉각 핵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핵무기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몇 주 사이에 우리의 전방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핵무장을 주장하는 한국의 보수파 인사들은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말을 자주 인용한다면서요? 네, 과거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에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말을 하면서 핵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네, 그건 무슨 뜻인가요? 현재 북한은 남한 전역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은 북한이 서울을 핵무기로 공격할 때 미국이 뉴욕이 초토화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의 핵공격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실제 핵위기 상황이 닥치면 미국도 망설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는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보수단체들은 자체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 이런 주장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핵은 오로지 핵으로만 막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을 막으려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네, 자체 핵무장은 한국의 주권 사항이지만 그에 따르는 정치적, 경제적 대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더 이상 북한에 대해 비핵화라고 요구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모범적 핵확산 방지조약 NPT 회원국에서 하루아침에 불량 국가로 추락하게 됩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를 받아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요. 게다가 현재 한국은 전력 생산의 약 30%가량을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는데 핵연료 수입을 할 수 없어 엄청난 에너지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워싱턴은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한데 서울은 아직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나 봐요. 네, 한국에는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한반도 전역이 더위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특히 한밤의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열대야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26일 연속 열대야가 계속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긴 열대야 기록입니다. 네, 더위가 언제쯤 물러날까요? 후덥지근한 찜통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에서 21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26도로 예보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 26일까지도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푹푹 찌는 여름이면 시원한 냉면 생각이 절로 나는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평양냉면을 즐겨 먹었는데요. 서울의 유명 냉면집 소개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한국의 조선일보가 음식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평양냉면 10대 베스트, 그러니까 평양냉면을 가장 잘하는 10개 냉면집을 선정했는데요. 1위는 우레옥이 차지했습니다. 우레옥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평양냉면 식당인데요. 과거 평양에서 명월관을 운영하던 장원일 씨가 6.25가 터지자 피란을 갔다가 1953년 서울로 돌아와 연 것이 바로 우레옥입니다. 이 집은 감칠맛 나는 육수와 메밀향 짙은 면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1위에 선정됐습니다. 네. 보니까 서울의 유명 냉면집은 대부분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시작한 게 많은가 봐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한 냉면집을 보면요. 대부분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식당을 시작하고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 계속하는 집이 많습니다. 네. 냉면이 남북 정상회담에 등장한 적도 있었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당시 북한은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을 가져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TV를 통해 한국 전역에 방송됐는데요. 남북 두 정상이 냉면을 먹는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냉면집을 찾아서 당시에는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네,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에서 25도, 최고 기온은 25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평양 25에서 34도, 안주 25에서 32도, 남포 25에서 33도, 평안북도, 자강도 대체로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맑겠습니다. 신의주 25에서 32도, 수풍 23에서 33도, 강계 22에서 33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해주 25에서 33도, 용년 24도에서 33도, 개성 25도에서 34도, 사리원 25에서 33, 신계 24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함흥 23에서 32도, 장진 18에서 26도, 해산 20도에서 31도, 원산 24에서 32도, 평강 21에서 32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청진 22에서 27도, 선봉 23에서 26도, 삼지연 15에서 25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서해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m,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의 청년층 실업률이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중국 정부가 16일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이날 발표에서 재학생을 제외한 16살에서 24살 사이 청년들의 지난달 실업률은 전달인 6월 13.2%에서 4%포인트가량 오른 17.1%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이 수치에서 재학생을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발표를 중단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조사 방법이 변경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에 직면한 중국이 하반기 이후 장기적 경기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올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29.6% 감소한 5,395억 위안, 미화로 약 75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가 16일 엠폭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ECDC는 이날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관련 경보 수준을 낮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며 발병 지역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 사이에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이 공지는 관련 경보 단계를 위험 수준에 따라 매우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파멜라 랜디 바그너 ECDC 국장은 성명에서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와 관련해 유럽과 아프리카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외부 유입 클레이드 1 감염 사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14일 최고 단계 경보에 해당하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스웨덴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최근 발생한 엠폭스는 이 클레이드 1 풍토병 확산으로 시작해 일부 주변국들로 퍼져나갔으며 변종 클레이드 1B는 성접촉을 포함한 일상적 접촉으로 더 쉽게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 시 독감과 유사한 증세와 함께 피부에 크고 작은 고름 주머니가 맺히는 증상이 나타나며 치명률은 1% 수준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군의 사망자 수가 4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세계적인 암울한 이정표라고 UN 인권 최고 대표가 어제 밝혔습니다. 볼커 튀르크 인권 최고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라면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은 거의 전적으로 이스라엘군이 계속해서 전쟁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크 인권 최고 대표는 가자지구 보건당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개월간 가자지구에서 매일 평균 약 130명이 사망했다면서 이스라엘군이 집, 병원, 학교, 예배당 등을 파괴한 규모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크 인권 최고 대표는 가자지구에서의 살상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가자 보건부는 곧 하마스와 같은 뜻이라면서 이 같은 사망자 수는 가자 보건부를 가장한 하마스가 제공하는 검증되지 않은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 소탕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민간시설 등을 이용해 인간방패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일대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 군부대 일부가 러시아 남서부 내 주요 격전지 쿠르스크를 향하고 있다는 초기 보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 부대의 규모나 이동 목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계속 몰아내면서 주권을 회복해 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최근 통화에서 쿠르스크 등지에서의 작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미국은 상황에 계속 관여하고 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공세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50여 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무기 종류를 당장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쿠르스크 지역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1000명 규모의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으며 이후 벨고로드와 브리안스크 등 러시아 영토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